아빠, 지금 아들들 차별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반평생이나 아들들 남의 집에 버려뒀으면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부모의 의무 아니야? 부모가 가진 게 없을 땐 거들떠도 안 보고 가진 게 많은 부모한테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쫓아다니는 널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넘기고 나면 나 또 부모 취급 안 할 거잖아. 장남이 따로 있는데 아빠가 계속 차별하니까 서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장남 노릇을 한 적이나 있어. 그리고 오히려 차별은 네가 했잖아. 네 삼촌의 양자처럼 살겠다고 한 건 너야. 여태까지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아니었어. 우리 인연을 버린 건 너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네 선택을 이제 그만 인정하고 살아. 그래, 마음대로 해봐. 우리 분점 폐점하겠다는 말 당장 취소 안 하면 나 여기 들어 누울 거야. 여보, 당신도 빨리 들어 누워. 살면서 자식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 생각지 못했는데 박 씨는 그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끊임없이 자책하고 분개하며 닥친 상황에 회의감을 표했습니다. 박 씨는 직업군인으로 일하는 중에 지인의 소개로 첫사랑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할 만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까진 그랬습니다. 박 씨는 아내 곁에 더 오래 머물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군인을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체육관 사업은 초기에 정상을 찍으며 대박이 나는가 싶더니 같이 일하던 실장이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바람에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도둑놈은 끝내 잡지 못했고 크게 판 벌려놓은 체육관 사업은 투자자들의 무자비한 공격 때문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빚 갚을 돈도 없었던 박 씨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감옥살이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박 씨가 깜빵에 있는 동안 아내는 쌍둥이 아들을 혼자서 어렵게 키웠습니다. 출소하고 나온 박 씨는 고생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자세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망가진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자신이 깜빵에 있을 때와 출소했을 때의 집안 사정은 확실히 달라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진 건 자신의 탓이기 때문에 박 씨는 홀로 해결하고자 밤낮으로 바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 박 씨는 아내뿐만 아니라 쌍둥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도가 아내와 쌍둥이를 남동생 내외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 내외는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박 씨네 네 식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마음 놓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노가다를 여러 탕 뛰면서 지치지 않고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부지런하여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가족들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고된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겨우 빚을 모두 청산했을 때는 쌍둥이 아들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식구들을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이제부터라도 식구들과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살라며 형에게 소정의 돈을 주었습니다. 남동생 덕분에 박 씨는 작은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식구들을 직접 보살피며 가장 노릇을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유독 아빠인 박 씨를 낯설어 했다는 것입니다. 나 그냥 삼촌 집에 있으면 안 돼? 아빠 따라 가기 싫어. 큰아들의 생떼 아닌 생떼를 보면서 식구들은 당황했습니다. 박 씨 혼자서만 착잡한 마음을 숨기며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박 씨는 큰아들을 설득하고 달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오히려 간단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동생 내외에게 미안하지만 큰아들만 한 번 더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 내외는 박 씨를 안쓰러워하면서도 그러마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박 씨의 큰아들을 자식처럼 키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아내가 마지막까지 부모로서 큰아들만 떼어놓고 가는 것을 반대하긴 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빠에 대한 정은 없어도 엄마에 대한 정은 있을 줄 알았는데 고민도 않고 삼촌 내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아내도 그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명절이 아니고서야 만나는 날이 없다시피 자랐습니다. 박 씨는 큰아들을 그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떼어놓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세월까지도 박 씨네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계속 외면받다 보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순댓국 장사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박 씨네가 큰 집이다 보니 명절 때는 남동생 내외가 박 씨네로 인사를 왔습니다. 그때마다 보는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다르게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박 씨 부부는 그때가 아니면 큰아들을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명절이 더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한결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박 씨 부부를 향한 큰아들의 험담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구나.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니까 더 신기하네. 대희야, 엄마 아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한두 번인가? 익숙할 때도 됐잖아. 엄마 아빠가 네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 속상하게 왜 그런 소리만 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것 같아.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빈부에 대한 성견지명이 뛰어났을까? 삼촌집에서 살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딴 곳에서 지냈으면 친구들이 엄청 놀렸을 거야. 큰아들은 부모를 앞에 두고도 부모라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박 씨 부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 부부는 큰아들을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저렇게 삐뚤게 자란 것이 본인들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라고 해도 큰아들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해도 곁에 두고 키웠어야 하는데 박 씨는 큰아들만 마주하면 잊고 지내던 가슴 한켠의 상처가 시렸습니다. 남동생 내외뿐만 아니라 아무도 큰아들의 폭주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말버릇에 대고 박 씨 부부가 차마 하지 못하는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가정의 평화가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안 살길 잘했다. 형 같은 형 있었으면 나 친구들한테 너무 쪽팔렸을 것 같아. 아무래도 형이 삼촌집에 남은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게 빠지라는 뜻이었나 봐. 뭐라고? 못 배워먹은 자식처럼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긴 못 배워먹긴 했겠다.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어? 삼촌네가 그지 같은 집구석은 아니었을 텐데 형은 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싸가지가 바가지야? 야, 박광희! 왜 박대희!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쌍둥이는 만나기만 하면 대립구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나날이 잊을만 하면 찾아오길 반복하며 한 해 두 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동생 내외가 큰 사고를 당해 허망하게 하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박 씨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동생 내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식구 모두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박 씨 내에는 본격적으로 분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처럼 컸는데 삼촌은 왜 나한테 유산을 주지 않은 거야? 아빠보다 내가 삼촌이랑 숙모를 더 많이 보고 살았어. 네 뜻 이해해, 대희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꼭 지금 장례식장에서 해야겠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잖아. 아빠 혹시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거 아니지? 얼렁뚱땅 넘기다니 뭘. 아빠가 날 정말 아들로 생각한다면 삼촌 재산은 양심상 나 줘야지. 이대로 아빠가 삼촌 재산 다 독식한다면
그건 동생을 반평생 이용만 하다가 죽고 나서도 단물까지 쪽쪽 빨아먹는 거야. 뭐야? 너 이 자식, 네가 부모보다 사랑하고 효도했다는 삼촌네 앞에서 말을 그따위로 밖에 못해. 박 씨에게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픈 손가락이었지만 장소 가리지 못하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것까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 박 씨는 큰아들에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의 기세는 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작은아들이 박 씨를 대신하여 나섰습니다. 겨우 하나 있는 형이란 사람이 이 모양이란 게 경악스럽다. 아마 돌아가신 삼촌이랑 숙모도 형 키우면서 후회 많이 했을 거야. 형이 삼촌한테 유산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뭔지 형 스스로 생각해봐. 넌 저번부터 계속 형한테 까분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서열 정리해 줄까? 유치하기 짝이 없네. 부모 없이 자라면 형처럼 크는 건가? 작은 아들의 도발에 큰아들이 주먹을 올리면서 장례식장은 끝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두 아들의 싸움을 막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더는 엇나가지 않도록 이제는 그만 보듬고 살아볼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박 씨는 결국 마지막까지 미루고 있던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네가 삼촌네에서 아들처럼 컸으니 삼촌 재산 줄게. 대신 네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넘겨주마. 네 삼촌도 그걸 바랐을 거야. 아이씨, 더러워서 정말. 안 주기만 해봐.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 해서든 소송해버릴 테니까. 죽은 삼촌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가길 바란다면 나한테 유산 넘기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장례식을 무사히 마친 후 큰아들은 잠적하다시피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만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다시 박 씨 부부 앞에 나타났습니다. 결혼 인사를 하지도 않고 그저 대충 결혼한다는 말만 전하더니 잊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얘기해 왔습니다. 결혼하면 삼촌 돈 준다고 했지. 약속대로 재산 넘겨. 2억가량 한다고 들었으니까 괜히 얼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큰아들의 밑바닥을 지켜만 봐야 하는 박 씨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무례함에 자리를 박차고 덤비려고 했지만 아내가 말리는 덕에 참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큰아들 태도가 못마땅했어도 부모로서 해준 게 없고 자식을 방치한 죄책감을 무시하지 못해서 결국 약속대로 남동생의 재산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다는 듯 큰아들이 데려온 큰 며느리도 자기 신랑 못지않게 박 씨 부부에게 무례했습니다. 박 씨 부부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신랑을 따라서 시부모로 생각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들이 큰며느리에게 시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니 잘 보일 필요 없다고 말해놓은 것이었습니다. 목적을 이룬 큰아들은 그 뒤로 또다시 종족을 감췄습니다. 박 씨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이기 때문에 큰아들을 못내 놓지 못하여 남몰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작은 아들이 크게 신경 쓰였습니다. 언제나 부모 곁에서 부모만을 위하고 얌전히 효도하는 작은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은 큰아들과는 영 딴판으로 자랐습니다. 제대로 지원도 못해준 못난 부모가 밉지도 않은지 집안의 장사만 돕고 사느라 하고 싶은 일도 연애도 못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국밥 장사가 재밌어서 돕는 거고 연애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이 다 작은 아들의 배려라는 걸 알아서 박 씨 부부는 오히려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씨네 가게를 자주 찾던 단골 손님 중에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 아가씨가 작은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 여기 단골이었던 이유가 그쪽 때문이었어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쑥맥인 작은 아들에게 아가씨가 끊임없이 대시해준 덕분이었을까. 작은 아들과 아가씨는 서로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박씨네 며느리도 아닌데 박씨네의 장사를 도우러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훌륭할 만큼이나 똑똑했습니다. 어느 날 박씨에게 호기로운 제안을 한 것도 그녀였습니다. 사장님, 이 국밥은 이런 외곽에만 숨겨져 있는 게 너무 아까운 요리예요.
이런 국밥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타깃으로 잡아서 팔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가게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저 한 번만 믿어보세요. 아가씨,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우리는 지금으로도 만족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전 재산을 거는 것도 겁이 나고. 사장님, 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법인 사업자 등록해서 프랜차이즈 가게로 키워드릴게요. 저 방법 다 알고 있거든요. 박 씨는 아가씨의 제안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작은 아들 장가를 보내기 위한 자금과 가게와 작은 집이 겨우 다였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전부 쏟아 부어야 하는 위험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박 씨. 늘 안전성만 추구했기 때문에 큰 투자로 인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릴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다시 과거의 노가다 시절로 돌아가야 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아가씨의 제안을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박씨네 가게를 찾아올 때마다 박씨가 잊지 않도록 같은 제안을 반복했습니다. 박씨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알아볼 여건도 안 되었고 그럴 능력도 없어서 오로지 아가씨의 말만 믿고 혼자서만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정보는 모르겠고 그저 박씨네에 진심으로 행동하는 아가씨만 믿고서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박씨의 긍정적인 결정을 듣고 아가씨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가씨가 한 투자자를 데리고 박씨네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고민했던 기간과 다르게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금방이었습니다. 사실 박씨가 직접 하는 일은 크게 없었고 아가씨 곁을 함께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만 어느새 분점이 15개나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아가씨는 방송국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씨네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의 기로에 들어섰습니다. 어느새 박씨는 쏟아부은 전재산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아가씨는 박씨를 아버님이라 부르게 되었고 박씨는 아가씨를 며느리라 생각하며 지내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요즘 너만 보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살아. 네? 아버님, 저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전 광희 오빠랑 결혼할 건데. 당연하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전 그렇게 보답하고 싶으시면 저 꼭 며느리로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와 다름없는 아가씨 덕분에 하루하루 믿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박 씨네 식구들은 오랜만에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에겐 무시할 수 없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게 유일한 오점이었습니다. 박 씨네 장사가 대박을 치자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한 큰아들이 또다시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장사 대박 났다면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행운이 찾아왔대? 네가 여긴 웬일이냐? 웬일이냐니 아들이 아버지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되나? 언제는 그렇게 와달라고 얼굴 보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더니 그새 큰아들 잊은 거야? 그때 네 삼촌 유산 들고 가면서 다시 나눌 것처럼 가길래 의외다 싶어서. 아빠 많이 서운했구나. 여보 뭐해? 시아버지한테 정중히 인사드리지 않고. 당신이 말할 틈을 줘야 말이지. 아버님, 제 인사가 많이 늦었죠? 저는 진작에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이가 워낙 꽁한 성격이라 저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박 씨는 큰아들 내외의 사정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때 가져간 유산 2억을 모두 잃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박 씨는 큰아들의 변함없는 이기심에 지난날과 달리 감정이 많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질 끌며 쓸데없이 아부하는 걸 끊고 본론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큰아들 내외는 찾아온 목적을 고백했습니다. 손에 처음 쥐어보는 큰돈 2억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 돈 한번 불려보고자 몽땅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는 지인 믿고 전재산을 걸었던 건데 홀라당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자존심 때문인지 구질구질하게 빌진 못했습니다. 대신 큰며느리는 지금의 처지가 너무 고통이라
박 씨에게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끝내 큰아들 입에서도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어, 아빠. 내가 많이 어리석었던 것 같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다른 악의는 없었어.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박 씨는 큰아들 내외의 간곡한 용서에도 한참 동안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점 하나 맡길 테니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번에 열심히 살아봐. 박 씨의 결정에 큰아들 내외는 그가 주방으로 사라질 때까지 뒷모습에 대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작은아들이 형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분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큰아들은 반성하기라도 한 건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처음으로 안부 전화도 하고 경조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먼저 가족여행을 가자고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아들은 큰아들 내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큰아들의 노력을 그만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젠 평탄한 날들이 이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아들이 또다시 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방송탕 가게라는 타이틀만 믿고 장사를 대충 했던 것인지 유독 큰아들의 분점만 리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는 작은아들 내외가 발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당황한 박 씨를 대신하여 작은아들이 큰아들에게 전화에 윽박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극구 말리며 직접 나섰습니다. 그동안 봐온 큰아들의 노력을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너희 분점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손님들 컴플레인이 자주 들어오니? 세상에 손님 컴플레인 없는 가게가 어딨어요.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세요. 박 씨는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이미 초심이 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큰아들이 돈 때문에 없는 초심을 있는 척 연기한 것이었을 텐데 박 씨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가 이제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박 씨는 바로잡을 기회 정도는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큰아들 가게는 박 씨네 장사의 평점을 자꾸만 깎아 먹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큰아들에게 연락하여 장사를 관두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큰아들이 다시 저자세로 나오며 박 씨의 경고를 듣는 척 했습니다. 가게를 신경 못 쓸 사정이면 지금이라도 관둬. 너 아니어도 맡길 사람 많으니까. 아빠, 사실은 우리가 가게 받고 얼마 안 돼서 아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잠깐 가게에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사이에 직원들 마음가짐이 해이해졌나 봐.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점주가 되어서 가게 평점이 그렇게나 나쁜 걸 방치하고 있으면 어떡해. 미안하다니까. 안 그래도 가게가 워낙 바빠서 그냥 아이 계획은 좀 미루려고. 용서 구하는 뜻에서 다음 달에 효도 여행 갈까 하는데 괜찮지? 시간 좀 빼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나 큰아들 내외랑 인연을 끊으라고 했지만 박 씨는 또 한 번 큰아들에게 속아 주었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버려두는 게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정말로 효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으니 서로 여행길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와 박 씨 부부만 일본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당일부터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갑작스러운 친구의 비보로 잠깐 문상을 다녀와야 해서 비행기를 따로 타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이 박 씨에게 일본 숙소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미리 예약했다는 큰아들 말과는 다르게 예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알리려 큰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랐던 박 씨 부부는 그냥 숙소 근처에서 큰아들 내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큰아들 내외는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는 식사도 못해서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훌쩍 지나 저녁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일본에 도착하는 시간만 알려주고 내내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웠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본점 광희한테 맡길 생각이지? 다 알아. 광희 말고 나한테 넘겨주신다고 약속해. 그럼 모시러 갈게. 겨우 문자 한 통으로 소식을 전한 것도 화가 나는데 내용은 또 부모를 협박하는 발언들이라 박 씨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 내외의 장례식 이후 큰아들에게 느끼는 두 번째 큰 분노였습니다. 박 씨는 큰아들에게 문자로 통보받은 것처럼 똑같이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네 앞으로 간 네 삼촌 재산도 아까워 죽겠는데 무슨 돈을 더 바래. 나한테선 10원 한 장도 기대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맡은 분점 그것도 내 명이니 없앨 권한도 나한테 있다는 거 알지? 이번 주 내로 그 가게 문 닫아라. 그러자 큰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작은아들에게 연락을 넣은 상태라 작은아들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박 씨의 한마디에 늦은 비행기로 날아온 작은아들과 작은며느리. 네 사람은 일본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귀국했습니다. 이후 큰아들 내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박 씨가 있는 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참았던 본색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 씨는 이 순간을 이미 각오하고 있어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지금 아들들 차별해. 나한테 해준 것도 없잖아. 반평생이나 아들을 남의 집에 버려뒀으면 돈으로라도 갚아야지.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건 부모의 의무 아니야? 부모가 가진 게 없을 땐 거들떠도 안 보고 가진 게 많은 부모한테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쫓아다니는 널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광희한테 넘기면 너 나 또 부모 취급 안 할 거잖아. 장남이 따로 있는데 아빠가 계속 차별하니까 서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집안에서 장남 노릇을 한 적이나 있어. 그리고 차별, 오히려 차별은 네가 했잖아. 네 삼촌의 양자처럼 살겠다고 한 건 너야. 여태까지 내가 널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아니었어. 우리 인연을 버린 건 너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네 선택을 이제 그만 인정하고 살아. 그래, 마음대로 해봐. 우리 분점 폐쇄하겠다는 말 당장 취소 안 하면 나 여기 들어누울 거야. 여보, 당신도 빨리 들어누워. 손님들이 있든 말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큰아들 내외 때문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우려고 벼르고 있던 작은아들이 작정하고 나서니까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상황 정리가 될 기미가 안 보이자 지켜보고 있던 작은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투자 기업에서 업주 마음에 안 들면 의견 내고 자를 수 있거든요. 우리 기업은 투자를 넘어서 아버님 국밥을 저희 기업 계열에 소속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곧 법인명까지 바꿀 거고요. 누구세요? 가족 문제인데 남은 빠지시죠. 저 이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인데요. 아니지, 사실상 이미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리 얻는 대신 제가 아버님 사업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법정 며느리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 지금 가족 입장에서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 기업 실장 자격으로 통보하는 겁니다. 작은 며느리의 스펙은 박 씨까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씨 가게를 법인 사업화 시킨 기업이 작은 며느리 집안이었던 겁니다. 작은 며느리는 본인 집안 기업에서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박 씨네에게 부담스럽게 비춰질까봐 작은 며느리가 비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큰아들 내외도 얌전히 장사만 잘했다면 재벌 사돈을 둘 수 있었을 상황이었죠. 제 복을 제가 찬 것이었습니다. 그저 잘나가는 분점 하나 차지하려고 부모가 장사하는 본점까지 뺏으려고 작디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과거만 못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대형 소식에 박 씨 식구들은 전부 놀랐습니다. 이젠 부모가 아니라 돈 많은 재력가들이 나서서 큰아들 내외의 장사를 막으니 큰아들 내외는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빈털로 쫓겨난 큰아들은 식구들에게 전화로 연락하는 것 말고는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박 씨는 큰아들 내외가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는 것까진 원하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자식이 홀로 일어서 보는 것이 좋을 듯하여 이번엔 정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아들 내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박 씨는 작은 아들 부부와 화목한 가정까지 꾸리며 말년에 대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끊어내는 것보다 자식을 끊어내는 것이 못할 짓이란 걸 알지만 적어도 박 씨는 떠난 자식 때문에 곁에 남은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